미러키 벅스 프랜차이즈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미러키를 떠나 마이애미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야니스가 합류한 마이애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기준으로 지난 6월 22일 단행된 마이애미와 미러키 간의 트레이드가 7월 6일자로 공식 확정되었는데요. 예상에 앞서 양팀 간의 트레이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애미 히트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다비 포르티스를 얻었고, 미러키 벅스는 타일러 히로,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클레르여, 카스파르스 야쿠쇼니스, 1라운드 픽 3장과 1라운드 픽 수업 1장, 그리고 2라운드 픽 1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이죠. 본텍스 MLE 중 일부로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영입했습니다. 이제 남은 8.5mm MLE 중 대략 6매 조금 넘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베테랑 미니멈으로 남은 로스터를 채워야 합니다. 원래라면 큰 변화가 없을 상황인데 르브론의 여장에 들어간 팀 중 하나라 오프 시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트레이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지난 시즌 새로 도입한 마이애미의 공격 전술을 알아보면서 다음 시즌 마이애미의 플레이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마이애미 히트가 도입한 공격 전술은 바로 그 전 시즌인 24-25 시즌 멤피스가 사용하던 휠 오펜스입니다. 마이애미는 이 전술을 도입하기 위해 전술의 창시자이자 멤피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노아 라로시를 컨설턴트로 영입합니다. 이 라로시의 오펜스는 지속적인 패스, 컷, 돌파로 여러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모션 기반의 드리블 드라이브 오펜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이 나와서 휠 오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JJ 레딕과 드레이먼드 그린이 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굳어진 명칭이죠. 이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은 스크린과 핸드오프 같이 선수가 중첩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돌파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우선한다는 점인데, 쉽게 말해서 볼을 가지지 않는 선수들이 볼을 가진 선수와 멀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드리블 핸드오프나 픽앤롤을 할 법한 상황에서도 패스와 컷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갭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인데, 드리블 드라이브 오펜스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잠깐 갭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면, 갭은 원패스 거리에 있는 선수와의 공간입니다. 이 5아웃 대형을 4아웃, 1인 대형으로 바꾸면 정면에 있는 1, 2번과 코너에 있는 3, 4번 사이에 갭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투패스 거리가 되는 걸 더블 갭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서 추가로 번컷이나 슬라이드 컷으로 트리플 갭을 만들어서 돌파 공간을 확보해주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림러닝하는 웨어와 위긴스의 번컷으로 공간이 만들어졌고, 파웰이 패스를 받은 뒤에 확보된 공간을 돌파해서 득점에 성공하죠. 이처럼 볼을 가진 선수를 중심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 전술의 특징이고, 여기에 몇 가지 디테일한 개념이 더해집니다. 먼저 세이프티 밸브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돌파하다가 수비에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돌파한 선수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패스를 받아주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오프볼 컷을 자주 쓰는 만큼 블러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직접 스크린을 거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선수와 다른 방향으로 커팅하면서 갭을 만듦과 동시에 교체하는 시점에 스크린 효과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4아웃, 1인인 만큼 덩커 스팟에 있는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렇게 돌파하는 선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선 수비를 교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백투백 드라이브를 지양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앤 킥을 받은 공격수가 바로 드라이브를 시도할 경우 이처럼 골 밑에 수비가 밀집하게 되죠. 그래서 킥아웃 패스를 받으면 슛을 쏘거나 패스와 컷을 통해 더 좋은 돌파 각도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수비가 밀집된 곳을 돌파하는 것보단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게 더 나은 옵션이죠. 라로시 오펜스는 이런 규율 안에서 즉각적인 움직임과 돌파로 수비수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게 핵심인데, 스크린을 안 쓰는 만큼 최대한 페이스를 높여서 얼리 오펜스의 이점을 트리거로 균열을 만듭니다. 트랜지션 공격의 가장 큰 이점은 수비 대형을 갖추기 전에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죠. 1차 속공이 베스트지만 막혀서 2차 속공으로 넘어가도 이 시점에 수비수들이 긴장을 푸는 경우가 많아서 그 틈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마이애미의 페이스가 늘어난 배경엔 이런 전술적 영향이 매우 큰데, 재밌게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24-25 시즌 멤피스의 시즌 평균 페이스와 지난 시즌 마이애미의 페이스는 거의 같습니다. 이 전술은 공간을 항상 확보하면서 트랜지션 오펜스 빈도를 높이는 만큼 빠르게 엔트리 패스를 건네서 포스트 플레이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원래라면 선수들의 부지런한 오프볼 컷을 관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NBA에선 확보된 공간에서 득점을 사냥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포지셔널리스를 전제로 디자인된 전술인 만큼 빅맨이든 퍼리미터 플레이어든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끊임없는 오프볼 컷과 공간 확보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는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의 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선수를 한 명 꼽는다면 단연 제런 잭슨 주니어일 겁니다. 자책주는 본래 외곽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돌파를 즐기고 트레일 3나 사이드라인을 활용한 얼리 오펜스 또는 바클리 무브로 이어지는 공격을 선호하는 빅맨이죠.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퍼리미터에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돌파나 슛을 시도할 수 있게 설계된 이 시스템은 자책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뱀 아데바요 역시 비슷한 롤을 부여받았는데 결과는 판이했습니다. 아데바요는 다소 루즈한 볼 핸들링 때문에 외곽에서부터 림까지 진입하기 힘들어했고 미드레인지 풀업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죠. 슈팅 레인지가 짧은 탓에 3점 성공률은 3할 초반에 머물렀고 전술 특성상 리로케이션을 통해 코너에 빠져있을 때도 팀에 확실한 스페이싱을 제공해주진 못했습니다. 속공 상황에서 던지는 트레일 3 역시 매우 저조했는데 NBA 공홈에서 제공하는 기록을 보면 런닝 점프슛 중 3점을 22번 시도해서 5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24-25 시즌 36개 중 16개를 꽂아 넣은 자책주와 크게 대비되는 기록이죠. 결국 지난 시즌 아데바요는 커리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균 득점을 올렸으나 야투율 44.2%, 3점 성공률 31.8%, 그리고 트루 슈팅 퍼센티지는 55.1%로 커리어 로우급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아데바요 본인도 새로운 시스템에 흥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마이애미에서 해오던 농구를 거꾸로 하는 시스템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라면 핸드오프를 위해 볼을 받으러 다가와야 할 선수가 공간을 비워주기 위해 멀어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이애미에는 쿤보가 있죠. 쿤보는 아데바요보다 자책주와 공격 동선이 닮은 선수입니다. 사실상 이런 자책주류 빅맨의 원조이자 끝판왕인 만큼 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쿤보는 6피트 10인치가 넘는 빅맨들 중 단연 압도적인 드리블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책주도 사이즈 대비 돌파가 좋긴 하지만 펌블도 작고 드리블이 다소 느린 반면 쿤보는 속도와 안정감을 모두 갖췄죠. 쿤보의 뛰어난 드리블과 경이로운 신체 능력의 조화는 다른 빅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돌파력과 속공 능력의 원천입니다. 크로스오버 잽이나 푸시 크로스오버로 수비를 제치는 순간적인 폭발력과 스피무브나 유로스텝 또는 스윙 스텝으로 이어지는 연계 기술은 빅맨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죠. 이 기민하고 폭발적인 움직임에 더해 긴 보폭으로 순식간에 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받은 쿤보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하지만 제 아무리 쿤보여도 6피트 11인치의 신체를 가진 빅맨인 이상 가속이 붙을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쿤보를 상대할 땐 항상 수비벽을 세워서 가속할 공간을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라로시 오펜스는 앞서 말씀드렸듯 갭 크리에이팅에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쿤보급의 선수를 상대로는 슈터를 버리면서까지 벽을 쌓으려고 하겠지만 주변 선수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패싱 윈도우를 열어주는 만큼 쿤보 역시 이전보다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미드포스트 아이솔도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슈팅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쿤보는 아데바요보다 슛이 약한 선수입니다. 커리어 평균 3점 성공률이 28.5%이고 최근 5시즌 기준으론 28.1%입니다. 외곽에서 수비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아쉬운 수치입니다. 미드레인지 점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4-25 시즌에 풀업 점퍼를 장착하면서 꽤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지난 시즌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물론 지난 시즌은 표본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결국 팀 내 최고의 선수 2명이 모두 논슈팅 빅맨이라는 딜레마가 생기는데 정규 시즌이야 두 선수의 출전 시간을 최대한 엇갈리게 배분한다 쳐도 결국 승부처나 플레이오프에서는 두 선수가 코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승부처에 아데바요를 벤치로 내려야 한다면 우려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다른 문제가 터진 거겠죠. 그래서 논슈팅 빅맨 2명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는 게 마이애미의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제 예상에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금의 시스템에서 쿤보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은 확실히 살리되 조정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는 겁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 특유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쿤보를 향한 수비 압박을 덜어주고 그가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뿜어낼 수 있는 트랜지션 오펜스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주되
하프코트 오펜스로 넘어간 상황에선 드리블 핸드오프나 픽앤롤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황이면 평소 공격 스킴을 유지해도 되지만 쿤보나 아데바요가 먼 지점에서 볼을 받아 플로우가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선 슈터와의 중첩으로 수비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유리한 지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쿤보와 아데바요가 코트에 같이 있을 때를 가정한 거고 두 선수가 따로 뛰는 시간엔 기존 스킴을 유지해도 문제없겠죠. 하지만 전술적인 조정이 있어도 전체적인 슈팅 탤런트가 부족한 이상 하프코트 오펜스는 여전히 답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3점 성공률은 괜찮은 편이지만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적인 슈터들이죠. 펠레 라르손이 NBA 레인지에 적응하고 니콜라 요비치가 반등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긍정적인 가정으로 플랜을 짜는 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제 예상엔 퍼리미터 자원 중 헛슬 좋은 선수들도 많고 원래 풀코트 프레스나 3쿼터 프레스도 자주 걸었던 팀인 특성을 살려서 태그업 비중을 높이고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즌 마이애미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예상하려고 레퍼런스가 될 만한 몇 팀을 생각해봤고 당연히 쿤보가 우승한 2021 시즌 미러키 벅스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우승 시즌 미러키는 크래싱보드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팀이었죠. 원래 미러키는 백코트를 우선하던 팀으로 그전 두 시즌간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 순위가 각각 27위, 26위였던 팀이 2021 시즌에는 23.3%를 기록하며 9위까지 오르는데 플레이오프 기점으로는 더욱 크게 늘면서 27.8%까지 기록합니다. 이는 당시 5경기를 치른 보스턴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었죠. 물론 당시 미러키 로스터가 공격 리바운드에 더 특화된 면은 있습니다. 메테가 바뀌면서 지금은 당시에 비하면 보편적인 전술이라 차별성이 적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마이애미가 가진 퍼리미터 자원들은 모터가 매우 좋은 만큼 공격 리바운드 가담과 전방 압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르브론이 합류한다면 아마 스킴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레이커스 시절에 꾸준히 보여주던 속공 구도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르브론이 있던 팀 중 이례적으로 페이스가 빨랐던 팀이 20년대 초반 레이커스인데 이때 레이커스의 페이스 푸시 방식 중 르브론의 히트어웨이드 패스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죠. 아마 르브론이 합류하면 스위치 비중을 늘려서 쿤보나 아데바요가 컨테스트를 하고 리그아웃하면 르브론은 안쪽에서 수비 리바를 잡거나 아울렛 패스를 받아서 전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볼을 몰고 전개하는 속공도 여전히 잘할 거고요. 여기까지 다음 시즌 마이애미의 공격을 예상해봤고 수비는 길게 다룰 게 없어서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마이애미는 갭 수비 개념이 가장 좋은 팀이고 볼을 잡은 선수 중심으로 디펜시브 쉘 유지가 되게 잘 됩니다. 안쪽에서 로테이션하는 로우맨 헬프, 크랙다운도 좋은 편이고 필 스위치 또는 트리플 스위치 등 받아주는 수비도 굉장히 잘하죠. 대신 정면에서 시도하는 드리블 풀업 3점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편입니다. 밸런스형 수비팀이라 튀는 수비 스탯은 없고 워낙 훈련을 잘 시키는 팀인 만큼 새로 합류한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수비 스키머에 녹아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태그업 비중을 높이고 포지션 배틀을 지향한다면 지금보다 스틸 수치는 더 오를 거고 존 디펜스도 기존에 사용하던 텐덤 투3보다 1-3-1이 더 늘어날 가능성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1-3-1이 배치상 쿤보가 속공 가담하기에 더 유리한 면도 있고요. 쿤보가 합류하면서 다음 시즌 마이애미는 좋은 성적을 거두든 아니든 얘기거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여러모로 기대되는 시즌인데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화두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